예, 국회 윤리특위가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당이 대통령이 거부한 5.18 진상조사위원을 그대로 재추천하겠다고 밝혀 5.18 망언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 경색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한국당은 오늘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2차 합동연설회를 갖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5.18 망언 논란, 국회,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 논의, 자체 징계가 있었잖아요, 한국당. 네. 한 분은 징계고 두 분은 일단 유예 있죠. 예.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윤리특위 간사가 있어요. 3당 간사가 만났습니다. 오늘 만났는데 안건을 뭘 할지, 상정을 뭘 할지 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거하고 한국당이 요구한 게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야 그 망언 논란 3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 부분만 가지고 하자, 안건으로.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일지 다른 징계안까지 함께 묶어서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된 국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5.18 망언이 이제 2월 8일 날 나왔어요.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 됐는데 5.18 망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꽤 높아요, 사실. 근데 지금 워낙 아주 망언을 쏟아내는 의원들이 또 전당대회에 출마했단 말이에요. 김진태 의원과 이제 김순례 의원. 이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커져 보이긴 합니다만 전 이 5.18 망언은 여기서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을 같이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당은 이제. 근데 이 부분과 지금 5.18 망언과의 이거 층위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죠. 저는 서영교 의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그 부분도 한번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사를 오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른바 재판 청탁 의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3명의 그 김진태 의원은 뭐 자기는 직접 나가서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만 자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도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그리고 우파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어쨌든 이분들의 이 망언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서영교, 손혜원 의원 이쪽에 또 망언 이걸 같이 취급하면 전혀 이게 윤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윤리가 뭐 도대체 사람을 윤리 위해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제명을 못하고 예. 징계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것도 여러 명을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5.18 망언 이 부분은 워낙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를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 비출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 어떻습니까? 국회 윤리 저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도 윤리특위에 별로 기대할 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렇다 해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이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든 윤리특위를 가동시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좀 짚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 결심으로 그 한국당의 제안 있잖아요. 그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 또 어차피 제소가 된 거니까 그거랑 이번에 이제 5.18 망언하고 관련된 세 의원의 그 사례를 같이 상정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싶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손혜원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거는 검찰의 수사 의뢰도 돼 있고 또 검찰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일단 상정은 하고 논의는 일단 지금 5.18 망언은 완전히 그 팩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논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결심을 한다면 윤리특위에 상정해서 논의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정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상정된 후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좀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동안 윤리특위의 처리 안건들을 좀 보면 징계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징계 결과는 또 위원장이 한국당 출신 의원이 또 위원장이셔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윤리특위가 그동안 너무 유명무실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논의라도 한번 진행해보는 그런 정도의 진도까지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게 각각의 사안인데 함께 다루지 못할까?
그러니까 뭘 먼저 다룰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결정이 이후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렇게 서로 그러고 보니까 물론 내용도 다르고 판단 가치도 다 다를 텐데 왜 같이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지 의원님 말씀처럼 같이 올려서 일단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같은 사안이 전혀 아닌데 올린 다음에 어쨌든 이분을 우리나라 정당의 이 구도가 그렇잖아요. 정당 구도가. 전혀 사안이 다른 걸 가지고 이 사안을 당신들이 동의하면 우리도 이 사안 동의하겠다. 이른바 이제 빅딜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어떤 국회 일정 합의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건데. 그걸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서영교 의원이나 지금 손혜원 의원도 윤리 죄소됐으니까 이제 말씀처럼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같이 상정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언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상정해 놓고 다 같이 논의를 하면 됩니다만 이게 그걸 또 교환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워낙 이 5.18 망언은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그 폭동입니까? 폭동으로 변질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괴물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은 레벨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그 양당이 그걸 서로 또 딜하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윤리특위에서 이 세 명의 망언부터 좀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제 말씀은 보통 다른 상임위에서도 서로 성격이 굉장히 다른 정책 사안이나 입법 사안들이 같이 상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상정은 상정조차 안 하면 아예 그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리가 그런 있는 취지로 제가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겁니다. 네. 더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 조사위원 2명 네. 임명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당은 다시 그 사람들 대추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임시국회 일정까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재추천 문제 없다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한국당의 입장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조사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 지만원 씨 때문에 그 논란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런 논란을 다 거치면서 고심 끝에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2분이나 청와대에서 거절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반발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지금 그 3명 의원의 5.18 망언 때문에 당이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도 밀린다 생각하면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또 전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전대의 그 주된 구성원인 그 당원들의 목소리, 큰 목소리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추천위원 추천을 할 때도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할 때도 좀 굉장히 좀 늦게 추천이 돼서 늑장 추천이다라고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재추천을 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또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또 이게 진행이 좀 굉장히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추천하겠다라고 강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국당은 5.18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발포, 명령자라든지 과연 헬기가 사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별로 없는 정당으로 보여요. 지금 말씀처럼 지만원 씨를 추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질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북한군 개입설을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분을 어떻게 5.18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에 추천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이 월간조선 기자, 전 월간조선 기자하고 민주평통 사무처장 했던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요건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분들의 무슨 성향이나 이런 것도 성향이 어차피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른 거니까. 예.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근데 문제는 뭐 교수가 됐건 그 전문가 어떤 무슨 언론이 됐건 그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던 활동을 했던 그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충족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있죠. 또 하나 문제가 진수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이번에 5.18 망언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발언인지 다른 망언과는 저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망언은. 의원들이 막말 많이 하죠. 그 막말과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발언들이었거든요.
그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얘기하고 그 5.18 유공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과 피와 희생입니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87년도에 9차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여타의 이것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말 한국당이 반성한다면 그 청와대가 거부한 2명을 재추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죠.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그 망언한 의원들에 대한 극히 일부 의원입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사죄의 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식이 난 없다. 없으니까 자꾸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역사적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최근에 또 방미 끝난 다음에 사과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면서도 정치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5.18 망언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인식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무슨 다양한 해석이 존재, 아니 그건 뭐 소수 의견이고 다양한 있는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전 그래서 어쨌든, 한국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런다면요. 지금 한국당 내에도 뭐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서청원 의원도 당시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취재해 보니까 북한군 개입 없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게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한국당을 급진 우경화로 몰고 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통 크게 청와대의 결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우리 최 교수님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마 이제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한국당이 전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보들이 서로 진짜 누가 더 극우 쪽에 가깝냐 그 경쟁을 하는 식으로 그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 현재 지도부라도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유일한 당내 선출 권력이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랑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그걸 균형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전대 이후에 지금은 전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전대 이후에 당을 정말 다시 좀 제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초가 거기서부터 마련이 될 텐데 나 원내대표조차도 그 전대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 뭐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보수의 미래가 좀 굉장히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권 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시장으로서 사과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페북에 올렸고요. 이용섭 시장이 그걸 또 답변하는 걸 또 페북에 올렸습니다. 달구벌이 대구고요. 빛고울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달빛 동맹이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가 교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번 일로 권 시장이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권영진 시장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옛날에 뭐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권영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분의 그런 어떤 잘못된 사고를 가진 분들의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보수 한국당 전체를 이걸로 매도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꼭 무슨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뭐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과는 물론 아니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보수가 재건될 수가 있죠. 그러한 정치인들이 정말 양심적이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게 한국당이 아직은 좀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요. 또 거기에 대한 이용섭 시장의 답변도 좋았고 그렇게 되면 협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보수와 정상적인 진보가 같이 갈등할 때 갈등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보수는 전 보수가 아니고 저런 발언하는 분들은 보수를 가장한 급진 수구 세력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보수가 얼마나 좋은 건데 보수를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 같은 분이 정확한 보수다. 우리 진일윤 같은 거 개혁 보수. 아니 권영진 시장 말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었던 것이고 그 예.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입장 표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구가 흔히 보수 진영의 본산이고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구에도 많은 그 다른 그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권영진 시장의 그런 입장은 대구에 있는 보수지만 그 침묵하는 합리적인 또 젊은 층도 많이 있고요. 그 합리적인 말없는 침묵하는 다수의 입장을 자신이라도 대변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가닥 희망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미국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 다 돌아왔고 2월 국회 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오늘 회동이 있었는데 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결렬이 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 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월 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결국 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뭐 이미 예정부터 나왔거든요. 그렇죠. 1월 임시국회도 무산됐고 2월 임시국회는 이건 뭐 당연히 열리는 짝수달이니까 열리는 건데도 지금 말씀처럼 애당초 뭐 의사일정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 물리적으로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27일, 28일 예정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5.18 망원도 그렇죠. 그리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우리 정치를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적대적으로 항상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전형적인 그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도 뭐 협치도 이런 것들은 이미 대단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내년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어떤 그 특히 이제 여권보다는 야권이 그런 경향도 있어 보이는 특히 야권 중에서 제1야당 극단적인 증폭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뭔가 편향성을 동원하고 이름으로써 극단적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뭔가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는 이러한 그 정치 구도 같은 것들 이건 한국 정치 일반에 관철돼 왔던 논리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한 논리들이 점점 한국당이 이 보수를 재건하고 혁신 보수, 개혁 보수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쪽이 강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물론 여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더 손을 내밀고 포용하고 협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예 협치할 생각이 없는 세력에게 어떻게 협치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당도 많이 비판합니다. 제가 비판도 합니다만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게다가 최근에 조금 요즘은 이제 광주 망원 때문에 좀 지지율 격차 좀 다시 벌어졌는데 여권발 악재 때문에 약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1야당이 더욱더 그런 쪽에 퇴행적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앞서서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제 또 이용석 광주시장 간의 이런 대화 주고받은 것 굉장히 보기 좋은 협치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지자체 간의 협치 같은 게 좀 중앙 정치로 몰려와서 또 이런 식으로 좀 잘 좀 협치가 이루어지고 통큰 양보, 통큰 사과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의 당내 구성원들의 이 분포 예. 이런 걸로 볼 때 그 권영진 이용섭 시장 간에 예. 있었던 그런 보기 좋은 협치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예.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 1년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가 또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국회가 연중 상시국회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압박 속에서 예. 계속 국회 문은 열어놔요. 열어놓고도 전혀 일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정말 내년 총선을 계기로 뭔가 좀 이 국회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국회 구성원들이 좀 한번 확 좀 바뀌어서 정말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답함을 또 제일- 토로해주고 계십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 그렇습니다. 전대가 끝나면 네. 이제 좀 체제가 갖춰질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비대위 네, 체제이기 네.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기를 저는 기대를 그나마 좀 해보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대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후보들이 그래도 당내 목소리 큰 그 유권자들 한테 이렇게 막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메시지가 극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현상을 보이는데 전대가 끝나면 예. 이제 내년에 바로 있을 총선 대선을 겨냥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보수가 제대로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그런 쪽으로 당을 좀 이끌고 가야만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좀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은 전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대가 끝나면 다시 여당하고도 대화 소통을 좀 제대로 하고 예. 이제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소수 목소리 큰 지지자들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당을 한국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정치도 한 걸음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제1야당의 상황을 그냥 즐기면서 표 계산만 한다면 결국은 정치가 한 걸음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예, 달라지려면 말 그대로 정말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전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어제 2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에서 역시나 좀 개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고 극우 성향도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되는 후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회는 뭐 대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뭐 원론적 얘기입니다만 좀 이제 미래 비전을 좀 얘기를 하고 당의 정책이나 게다가 또 이제 야당이니까 게다가 제1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토론을 통해서 이제 표를 이제 지지를 호소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리고 5.18 망원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의 주 변수가 되고 있어요. 근데 황교안, 이제 오세훈, 김진태 세 명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일단 황교안 후보는 지금 앞서 나가는 것만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근데 황교안 후보는 근데 좀 애매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나가니까 이 상태를 현상을 유지해서 굳이 쟁점화 시키지 않는 게 좋겠죠. 후발 주자는 뭔가 쟁점화 시켜서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나간 후보는 당연히 그대로 가서 이제 승리로 귀결되길 바랍니다만 적어도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5.18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무슨 원칙적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 아니면 김인태 의원처럼 차라리 이거는 난 이쪽이 맞다고 본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너무 없어요. 지나치게 원칙적이다. 그건 예. 원칙적인 게 아니라 너무 그건 정치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하죠. 정치인이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전당대회가 당의 표심을 의식해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전당대회는 그 표심과 유권자들은 당내 책임당원들입니다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경선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면 당대표라고 제1야당의 대표라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런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말이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은 맞지 않아요. 원칙적이다. 뭐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 원칙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김진태 의원은 너무 이거는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 5.18 망언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오죽하면 장제원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진우경하는 보수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의 겨치커녕 보수의 환멸을 자초할 거다. 이런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장제원 의원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후보들이 각성해야 돼요. 어쨌든 그 세 후보가 그 3인 3색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 걸로 보이는데 일단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등 하는 후보의 부자 몸조심 때문에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대까지만 가면 된다. 예. 이런 입장인데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평생 공무원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하는 중에 늘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공무원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30년 이상 공무원 했던 분들이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늘 국회 가서 답변하다 보면 여야에서 약간 줄타기 하듯이 그런 행태가 고스란히 보여진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당을 좀 생각하는, 그래서 당이 앞으로 치러야 될 총선이나 대선을 겨냥해서 뭐 통합 얘기도 하고요. 또 중도 확장에 그걸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이제 강조하는데 김진태 후보의 경우는 당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 우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 같으면 사실은 본인 때문에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30%에 가까웠던 지지율이 쭉쭉 빠지는. 그러면 해당 행위를 한 것
때문이라도 저는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통상 정치인들이 예. 그동안 책임지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오히려 그걸 무기로 자신이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면 자신은 아웃된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살려주십시오, 유권자들 이렇게 또 살려주십시오 호소도 하면서 은근한 겁박 이랄까 이제 유권자들 당내 유권자들을 좀 압박하는 그거는 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저는 그거는 보수의 품격 면에서 봤을 때도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언행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저기 이제 오세훈 후보 얘기를 제가 못 드렸는데 과연 이제 한국당 책임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거냐. 지금 이제 저도 아까 황교안 후보가 좀 압수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표의 확장성은 저는 오세훈 후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새 후보 중에서는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어쨌든 개혁 보수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게 오세훈 후보이기 때문에 예.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뭔가 중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수도권의 표심을 생각한다면 또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당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땐 친박 대 비박의 대결 구도에서 비박이 과연 결집할 거냐 그렇죠. 김무성 의원 등 이런 비박 중진들이 도와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책임당원들이 볼 때 황교안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니까 또 모르죠. 대표가 만약 된다면 또 우리 진 의원님 말씀처럼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박의 외연 확장성 이런 것들은 좀 오세훈 후보가 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들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도 오 후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예, 드리면 지금 김진태 후보가 소위 목소리 큰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견인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게 오히려 이제 황교안 후보한테는 황교안 후보의 표를 좀 잠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그 사이에서 좀 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선거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 진영이나 자신들 지지자만 갖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중도에 계신 분들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 하는 게 선거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가 중도로의 외연 확장성은 자신이 가장 크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 후보가 한 가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보 진영 못지않게 우리 보수 진영도 좀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보수 정체성 관련 논란 우려를 당 안팎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현철 씨,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죠. 지금 이제 김영삼 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보수 관련해서 걱정하는 소리를 밖에서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걸 꼭 의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김현철 씨의 생각인지 김현철 씨의 생각이겠죠. 지금 한국당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YS는 사실 지금 보수로 우리가 인식합니다만 민주화 투쟁을 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의 DJ와 함께 두 거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자리매김한 것도 YS였고, 그 YS 아들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씨로서는 되게 황당할 겁니다. 아마 지금 5.18이 저렇게 매도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 좀 드러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에 바로 이런 것들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치를 재개할 거냐 이건 전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 길이 없고요. 그건 정치라는 건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단지 중요한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지금 한국당에 걸려 있는데 YS는 지금 이런 망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현철 씨의 그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수의 어떤 또 재건이라든지 개혁 보수의 의미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릴 게 그 5.18 특별법을 만들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거를 천명하면서 신군부 단죄를 하셨던 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분 아들로서는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신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